친절하신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삼성의료원 심포지움에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여기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정윤실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제가 1년 전에 발표하던 내용은 계획이었고 꿈이었다면은 요번에는 많이 실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의 이제 법적인 그런 정부의 입장이시고요. 저는 물론 옆에 있으면서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제가 발표는 하지만 상당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파트를 나눴는데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지금 4.5년 동안 성과를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로 임상연구 성과지만 이거와 법 개정의 내용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병원 R&D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저희 제언을 말씀드리고 저희 재단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이 참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처음에 우리가 발의할 때 들어있던 내용을 거의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처음 계획한 대로 완성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 전은 이 임상연구만 가능했었죠. 이제는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5년 동안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실시기관 병원이죠. 병원이 초기에 22개에서 125개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죠. 44개소가 있고 오늘 연구중심병원이 21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21개 병원들이 다 모이는 거를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그 중에 21개 병원이 전부 다 실시기관입니다. 물론 그 중에 임상연구를 한 기관도 있고 안 한 기관도 있지만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그리고 계획적으로 재생의료를 안 하겠다고 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상연구 열심히 하겠다, 그걸로 성과 올리겠다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처리 시설도 처음에는 15개에서 48개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실시기관에 있는 임상연구 인력 교육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3월달 조사한 것도 922명이 더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이제 교육이 처음엔 기본 교육만 있다가 보수, 심화, 실무 교육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이 이제 궁극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산업협회의 수가 2016년 이게 처음으로 법을 발의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25개였는데 이게 125개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치료제 만드는 벤처 기업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치료제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반 산업 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기관과 여기에 대한 세포처리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4.5년 성과가 이제 우리가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하늘색이 IIT 연구자주도 임상연구고요. 오렌지색이 SIT입니다. 근데 여전히 글로벌은 재생의료 영역은 IIT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비록 증가는 하고 있지만 IIT가 굉장히 적은 포션이고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증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황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유전자 치료제에 세포 유전자까지 포함해서 유전자 치료제 퍼센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행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포션은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에 의해서 임상의 현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법이 시행된 21년, 22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제도가 새로 셋업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일본의 그 전문가가 저한테 자기들은 고위험이 결국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고위험 포션이 너무 작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고위험이 굉장히 그래도 꽤 높습니다. 중위험도 많고 일본은 저위험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많다는 게 저희들이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위험, 고위험은 세포 배양 이상을 의미를 하고 이게 아마도 제품으로까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연구 성과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희귀난치 질환 중에 임상적인 증상 개선이라든지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플랫폼, 우리가 정말 임상은 상상도 못했던 3D 바이오 프린팅 그리고 오가노이드가 임상으로 직접 진입을 했고 그걸 개발한 회사들도 IPO에 진입을 하고 굉장히 성공을 기술의 그런 어떤 상용화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굉장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치료 전달 혁신 플랫폼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킴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제조함으로써 환자한테 바로 딜리버리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1기 사업이 끝났는데 23개를 지원했고 환자가 전체적으로 한 123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카티 치료를 받아서 젊은 환자가 공부에 학업에 복귀하고 어린 환자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부분, 이게 다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목소리를 들은 거, 기관지 3D 프린팅 이후에 기관 재건 수술 받아서 환자가 빨리 퇴원해서 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문제, 마음 아프지만 서로 저로증 환자인 경우에는 중간에 사망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는 이게 바로 첨단 재생의료의 임상연구의 그런 우리가 결국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제도 많습니다. 일단 심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효율화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에 식약처장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식약처의 부담이 있고 임상연구를 임상시험으로 연계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년 12월 말에 식약처에서 임상연구 결과를 고위험인 경우에 임상시험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법적인 그런 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포함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고종저에 대한 그런 우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과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임상연구 진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중개연구가 규제과학 연구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적인 지원, 여기 본부처 사업단 단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임상연구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 운영위원회를 했지만 이게 국가 보통 R&D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계도 좀 더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년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임상연구의 심사, 승인, 시행, 안전관리 이게 신뢰받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미 체계들의 고도화가 필요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연구 실적이 향상되고 이게 바로 병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임상연구
뿐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기간이나 장소가 한정적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대상이 되고 고중위험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한 심사 내용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는 그런 체계라면 의료행위는 신의료 기술을 해서 받는다면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결국은 치료로 연계돼서 또한 우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가 임상시험으로 빨리 연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작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효과는 임상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간 자본 유입이 증대돼서 기업들이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 많은 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들이 나중에 임상시험에도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과정 그리고 치료의 신설로 인해서 특히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해외 환자 유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료 영역은 IIT가 재생의료 혁신의 주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리포트는 미국의 산업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인데 2021년 전은 IIT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SIT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21년부터는 여기는 IIT가 중요하다 해서 IIT를 분석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IT가 SIT보다는 많고요. 특히 초기 임상은 IIT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포 임문 세라피죠. 그 경우는 워낙에 이제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CAR-T를 중심으로 SIT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IIT에서 훨씬 리얼월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쪽으로 되고 있다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IT 제품화와 연계되는 사례는 미국, 유럽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이런 CAR-T, 자가 CAR-T가 아니라 동종 CAR-T죠.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대학 병원에서 처음으로 IIT의 그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이 FDA에서 이거를 IND를 승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이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IIT를 이렇게 여러 기관의 재현성을 보는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은 IIT를 기반으로 해서 iPSC도 굉장히 많은 IIT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임상으로 바로 연계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일본에서 자국에서 개발된 많은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IIT에서 7건 이상이 IIT에서 바로 조건부 허가까지 연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치료제도가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 미칠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유통을 증가시키는 좋은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유통 증가에는 병원과 기업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제조 생산의 시스템이 혁신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기 서울대에서 한 임상 연구지만 CAR-T를 자동 제조 기기는 그 외국의 기계입니다. 이게 싱글 유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병원의 협력 모델 중에 하나는 포인트 오브 케어입니다. 이게 이제 센트럴라이즈드해서 기업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포인트 오브 케어로 만들어서 바로 환자들에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다운되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CAR-T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바로 이런 포인트 오브 케어로 지금 적극적으로 그거를 진행하는 병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 병원의 역할을 좀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원료세포의 공급이 기업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를
주면은, 그리고 병원에서 이걸 사업화하면은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MP 시설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는 이 기업이 담당을 하면은 참 좋겠다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런 사업 확장의 개념은 셀뱅킹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 뒷단에 이런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기업 쪽에서 역할 분담을 한다면은 훨씬 개발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원료 세포를 밸리데이션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협력 모델은 메디컬 투어리즘입니다. 메디컬 투어리즘은 지금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마스터카드에서 메디컬 투어리즘을 이제 우리가 지원한다 하는 거고, 각 나라마다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아주 훌륭하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이 훌륭하다, 하지만 레귤레이션은 굉장히 엄격하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널리 홍보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스템셀 클리닉이. 하지만 미국은 의학계에서 자정작용으로 하물며 재생의료에는 전문의 자격까지 두고 있다는 거. 결국은 병원은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의 중심에 이제 병원이 있는 거고요. 왜 환자들을 다 대하는 곳이 병원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에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아마 연구 중심 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좀 더 그걸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과학 연구라든지, 또는 이게 과연 비용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경제성 연구,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LC 연구까지 좀 더 이거를 확대를 함으로써 환자들이 좀 더 신뢰받고 이 재생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게 바로 병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재생의료진흥재단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저희 재생의료진흥재단이 경영본부하고 정책본부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런 치료제도의 도입과 함께 복지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첨단 재생의료 사업부 본부를 확대를 하였고, 그게 임상연구지원팀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지원팀, 그리고 워낙 기본적으로 실시기관 지정팀이 있었지만 이게 솔리드하게 한 사업본부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비용에 대한 조사 분석도 저희 재단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운영하고 하는데 그 실시 계획, 임상 연구도 그렇고 치료 계획도 그렇고, 이게 현재 그 맞느냐 하는 확인하는 현장 실사 같은 부분은 다 저희 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광고 모니터링, 과대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지원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여전히 글로벌 파트너십 또는 국내 파트너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합당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의료 산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